자, 이번에는 행정사 2차 2022년도 기출 분석 시간입니다. 음. 행정 절차법은 예상했던 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0점짜리로 나왔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24조가 개정됐다.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기출되지 않은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나왔지만 그 법 조항이 개정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공부하자고 몇 차례 강조를 드린 바 있다. 예, 였어요. 근데 역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자, 보세요. 음. 갑은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어서 관할행정청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다입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네, 구두로 했네요. 그 다음에 그런데 관할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이 이물질은 사람의 생명에 해칠 수 있는 유독 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관할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하고자 청문 통지서를 발송했죠. 그런데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예.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돼야 되므로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기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행정청은 폐쇄 명령을 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한 위법 여부와 폐쇄 명령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모두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시정명령서 자체를 송부하지 않았고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 내용을 고지했다. 즉 소위 시정명령 처분 자체는 침익적 처분이다. 그러려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적법 절차로서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방식 자체, 이게 24조 내용인 거죠. 행정절차법 24조 강조드렸습니다. 24조, 즉 처분 방식을 문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한 경우 그러한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한 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에 있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결여됐다라는 점도 중요하고 이 사안이 이러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처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처분에 대한 방식이요. 그래서 자, 처분 방식 원칙을 잘 적어줘야 된다. 여러분, 처분 방식. 행정절차법 24조가 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몰렸을 것이다. 처분에 대한 방식이요. 그래서 저 방식 써주고 원칙 써주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라고 써줘야 된다.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예외가 있다. 뭐였다?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전자문서. 이게 들어갔죠?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첫 번째 예외와 두 번째 예외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24조 2항에서 자 예외를 두고 있다. 뭐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두, 말, 그죠? 혹은 텔레폰, 전화, 혹은 문자도 됩니다. 문자 전송. 그다음에 전자우편이요. 이메일,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시 예외죠. 예외의 예외.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거는 문서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요거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처분의 방식이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두로 고지한 처분의 위법 판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판례 입장이 뭐였습니까? 우리 판례. 자, 구두로 고지한 처분이요. 우리 판례 입장 잘 적어주면 된다. 행정절차법상 그죠? 처분의 방식은 그 처분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죠. 규정 자체 그 취지는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처분의 내용의 명확화 이거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의 존부에 대한 다툼 방지입니다. 다툼을 방지하자. 이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이 처분 방식을 위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죠. 무효다.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 방식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 시정명령 처분이요.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된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깔끔했겠다 이겁니다. 이게 24조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제가 이거는 기출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 분석에는 뭐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예견 가능성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처분 방식에 대해서 기출이 이미 됐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됐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나왔다 이겁니다. 그게 1번에서 20점짜리로 나왔었고 자 2번에서의 폐쇄 명령의 위법 여부는 뒷부분에서 역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폐쇄 명령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통지서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일 전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 통지서 도달 기간이 위배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우리 판례 입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이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문일에 출석까지 했고 자기 자신을 피력했어요. 의견을 진술하는 등 소위 적극적인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의 쟁점은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장이었고 절차 하자의 치유에서 목차에서는 치유 가능성에서 치유 대상과 치유 가능성, 치유 시기 등등을 적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건 이 사안처럼 우리 판례 입장은 소위 청문일 5일 전에 청문 통지서가 도달하였다는 점 그리고 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을 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다. 즉 방어의 길을 충분히 가졌다면 이거는 우리 판례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봤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이러한 폐쇄 명령의 위법 여부는 적법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다 이겁니다. 2021년도에 나왔거든요. 2020년도에도 나왔고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 11, 12, 13조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안 나왔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2021년도에는 나왔고 2022년도 역시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자, 19년도 2020년도에 안 나왔고 19년도에 나왔고 2021년도에 나왔고 2022년도에 안 나왔고 2023년도에 나온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단문으로 요 가명정보 처리라든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보호위원회, 단체 소송 등등에 대한 쟁점이 중요하다. 체크.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올해? 2022년도에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게 중요한 거, 요것도 중요했지만 역시 기출되지 않았었던 14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조 부분 공개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시 요 쟁점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왔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 전학 조치에 불복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럴 수 있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죠? 이게 뭐다? 사립중학교가 소위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죠. 공공기관이 되어서 소위 정보공개 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요게 사립중학교가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 공개 가능한 정보, 즉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서 공개해라. 즉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 이게 뭡니까? 부분 공개죠. 부분 공개. 이거를 쓰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 공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는 뭡니까? 공개 의무자에 해당하죠. 우리 판례 입장도 정보 공개 의무자로서의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은 소위 국가기관. 이거 외워야 되죠? 국가기관. 자, 공공기관. 자, 사립중학교에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자로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근데 사립중학교는 요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다? 사립중학교도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대상 의무자 즉 정보공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써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부분공개였죠. 부분공개. 거기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소위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이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근데 이걸 다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써주지 말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이었고 세 번째 쟁점에서 소위 부분공개에 대한 개념. 네, 그 다음에 바로 사안의 적용입니다. 사안의 적용으로 넘어가야 된다. 네,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가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졌죠. 사생활 비밀. 그죠? 사생활 비밀이요.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거는 당연히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되고, 부분 공개는 뭐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뭐가 혼재되어 있다?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다 이겁니다. 공개가 가능한 정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뭘 고려해야 된다? 공개 청구의 취지를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요거 제외하고, 그죠? 요거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안에 적용해서 어떻게 볼 수 있다? 사립학교는 공개 의무자에 해당하고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회의록상의 무슨 부분?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즉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경우 부분 공개 방법으로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이 나왔죠. 역시 17년도, 19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치기능조사,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나온 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요거 뭐죠? 규제의 원칙이죠. 네, 규제의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 나왔다. 역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미기출됐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문제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기술하시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이거 기술했으면 정말 시험 대비 잘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3가지 정도만 깔끔하게 썼더라도 아마 점수는 어느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 규제 원칙에 있어서 소위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어주는 것도 중요했다. 아마 20점 중에 절반은 그 관련된 문제를 써야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제의 원칙에 있어서 소위 우선 허용 한 다음에 사후에 규제하자. 사후 규제 원칙이에요. 이건 뭡니까? 소위 입법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자 이겁니다. 유연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리스트요. 네.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규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권리나 의무,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 열거입니다. 이게 제한되는 부분은 한정적 열거하고 소위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다? 허용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 그 밖의 사항은 원칙 허용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규정, 예외적인 사항인 거죠. 안 되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규정한다. 한정적 열거를 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자. 네거티브 리스트.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적어줬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말 잘 썼을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니까 자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규제에 들어가야겠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책의 위원회니까 기본 방향 제시죠. 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그 다음에 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다. 그죠?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자, 규제의 신설, 강화, 이런 거죠? 강화 등에 대한 심사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만 더. 뭘 쓸 수 있을까? 이제 머리털 빠지죠? 네, 하나만 더. 규제, 등록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 3가지 정도만 적어줬으면 그래도 나이스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더 많이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는 써줬으면 점수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행정규제기본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사기본법이 나왔어요. 행정조사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역시 예상했었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되지 않았던 중복조사 제한이에요. 이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행정조사기본법상에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중복조사 제한이요. 중복조사 제한. 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솔직히 앞부분에 대해서, 자, 수시조사와 정기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암기가 솔직히 안 돼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예상이 안 돼 있어서 예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기조사 뭐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사유, 그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면 법에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원칙이 정기조사인데, 자, 예외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언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그죠? 두 번째, 법률에서 법령 등의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수시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이첩받거나,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됐다 이거죠. 이게 수시조사와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중복조사는 제한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요. 재조사는 금지되는데 언제 예외사항이 인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점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복조사에 대해 예외사유요. 위법한 행위가 의심된다.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까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행정조사를 실시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에서 중복조사 제한 예외,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행정기관 간, 이런 것도 있네요. 행정기관 간 중복조사는 역시 금지된다. 이거요. 그래서 어쨌든 중복조사에 대해서 내용이 아직 기출이 안 됐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또 나오기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기본법도 아니고 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주민등록법 안 나왔죠? 주민등록법 안 나왔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도 17년도 이후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거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 단문으로 하나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교부와 공시 제한 같은 경우에요. 됐죠? 그래서 네 문제를 살펴봤고, 나올 수 있는 법은 역시 행정 절차법상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또 기출됐었던 사례형 문제가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단문으로는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법은 좀 내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 말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행정절차법에서도 얼마든지 요거 온라인 공청회라든가 또 미기출된 부분에서, 그죠? 40조 2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등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내년도 행정절차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역시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일단 기출 분석이 먼저 선행되고요. 기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걸를 건 걸르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죠?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 사무관리론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개정된 법령 중심으로 보자. 개정된 법령이 어딘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됐지만 개정된 부분도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기출 쟁점이 당연히 두 번째겠죠. 나올 법한데 안 나온 것들 정리하자. 그 다음에 기출되었지만 중요한 쟁점은 역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